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제 통합적 읽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학습 목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한 화제의 글을 어떻게 서로 다른 관점 그리고 형식으로 표현했는 그것을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이 학습 목표였습니다. 자, 동일한 화제의 글 그것이 서로 다른 관점 그리고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해하고 나랑은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 필요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통합적 읽기 무엇일까? 같은 화제에 관하여 두 편 이상의 글을 읽고 비교하면서 종합하는 독서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네. 자, 글을 비교 그리고 그것을 종합하는 게 바로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주제 통합적 읽기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은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야. 자, 주제 통합적 읽기는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효과 동그라미 1 해서 독자 경험이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잡힌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관점을 통합하여서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구성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을 한다?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을 할 수 있대. 자, 우리는 균형 잡힌 지식인, 능동적인 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엇을 했을 때? 주제 통합적 읽기를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주제 통합적 읽기. 그럼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대체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야. 자,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먼저 1, 2, 3, 4로 구성이 되어 있네. 1. 화제나 주제를 정하고 읽을 글들을 수집하기. 그렇지. 우리가 대체 무엇을 읽을지 그 주제를 정해야 된단 말이야. 동일한 화제가 대체 무엇일지를 살펴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쌤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거티브 문화재 이거를 뭐 일제강점기 문화재 같은 것들을 네거티브 문화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구서울역이라던가 아니면 서대문 형무소 등이 있겠지. 자, 이것에 대해서 주제를 정한다고 쳐보자. 나는 뭐 혼자 이제 사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보겠어 라고 주제를 정했어. 그러면 2번 한번 볼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자신의 말로 이해하기가 나오네요. 자, 예를 들어서 수집한 글을 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고, 자, 어떻게 훑어본대, 얘들아. 자, 글을 너네가 네거티브 문화재라고 구글에 쳤을 때 구글에 쭉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도 있을 거고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네거티브 문화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나는 이 문화재를 읽을 때 이 문화재에 대해서 이것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은 파괴할 것인가 이 측면을 살펴보고자 했는데 어떤 기사문에는 이 문화재를 건설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쭉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다양하게 전개가 되어 있을 수 있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내가 원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수집한 글을 훑어본다는 거.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정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자신의 말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읽은 글의 쟁점이나 문제를 분석해서 주제를 구체화한대. 자, 주제를 구체화한 다음에 자세히 한번 볼까? 찾은 글의 쟁점이 무엇인지 또 놓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한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 주제의식을 구체화한다.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가 단순히 그냥 그것을 수집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읽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사를 썼는 이 필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우리 지금 듣다 보면은 이거 사실적 읽기 같기도 하고 비판적 읽기 같기도 하고 뭔가 추론적 읽기 같기도 하고 되게 복합적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맞아. 주제 통합적 읽기는 굉장히 우리가 6단원에서 배우는 거잖아. 그것처럼 앞에 읽기가 모조리 다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4번도 볼게요. 자기 생각을 확정을 한대. 그리고 그것을 구성해서 뒷받침을 한다고 하네. 자, 주장할 수 있어. 근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명하게 제시하고요. 또 읽은 내용의 자,
근거 자료를 쓸 때 내가 주장이 뭐 네거티브 문화재를 유지해야 된다, 우리는 보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대체 그 근거 자료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읽은 내용들 있잖아. 우리가 조사한 내용 그것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보존해야 될지 파괴해야 될지 등등의 자기 생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제통합적 읽기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셀프로 보시면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고요. 나랑은 3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통합적 읽기를 할 때 어떤 점 유의할 점이라고 되어 있네. 자, 아까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서 수치판 글을 훑어본다고 했잖아. 이거 옛날에 발췌독이라고 우리가 배웠어. 훑어보기. 그래서 여기 3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 자, 주제와 관련된다고 해서 모든 글을 다 읽을 수도 없고, 또 글의 전체 내용이 모두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훑어보며 읽는 독서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래서 골라 읽어야 된다. 너네한테 필요한 것을 이라고 나와 있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 무엇인가? 주제 통합적 읽기의 주체는 독자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까 효과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 자, 중요해요. 결국에는 주제 통합적 읽기는 뭐다? 바로 능동적 독서이다. 그래서 독자 자신은 능동적 독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뭐 중요한 의미를 새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필자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 때 뭐?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해서 눈 감아버리거나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폄하하면 안 된대. 자, 결국에는 객관성, 공정성 왜 유지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이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것이 다양한 논점을 어떻게 비교하고 대조하니까 그것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수업을 해서 뒤집어야 되는 걸 까먹었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주제 통합적 읽기 개념과 필요성, 방법, 그리고 유의점까지 살펴봤어. 우리는 이제 군주론과 목민심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주제 통합적 읽기 방법을 사용해서 읽어볼 거야. 자, 군주론과 목민심서 대략 어떤 내용일까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자, 수업 듣기 전에 너네가 지금 책 한번 읽어보고 읽으세요. 나랑 수업 들으세요. 왜냐면은 길어가지고 내가 다 읽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읽고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 읽었다고 치고 한번 얘기해보자. 군주론이니까 당연히 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민이라는 게 백성이잖아. 백성을 다스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같으니까 뭔가 그 지도자, 대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읽기 전에 이런 데 보면은 지도력에 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녔대. 그래서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것은 동일한 화제, 그리고 관점은 관점인데 무슨 관점? 서로 다른 관점. 자, 지도력, 지도자에 대한 동일한 화제 지녔고요. 대체 다른 관점이라고 하니까 그 각각이 그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런 걸 살피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군주론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핵심 정리 이번에는 안 쓰고 넘어갑니다. 자, 저는 모든 군주가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뭔가 군주가 잔인하지 않고 인자한다.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해야 되긴 한데 그때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대.
그래서 체살의 보르자라는 사람은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의 엄격한 조치들은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회복시켰고 그 지역을 통일시켰고 또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다고 하네? 어? 그러면은 이 체사레 보르자에 대해서 지금 필자는 잔인하지만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보르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사분오열이 되도록 방치한 피렌체인들과 비교해볼 때 지금 체사라 보르자와 피렌체인들을 비교한다고 하네. 그가 훨씬 자비롭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자는 체사라 보르자가 피렌체인들보다 자비롭다고 판단을 한데 잔인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그리고 이 피렌체인들은 자비로운데 일반적으로 필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시민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방치해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각을 바로잡는 군수가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여기 주요 말이 나옵니다. 전자는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지만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특정 개인들만 해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잔인하다라는 평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이런 특정 개인들을 벌함으로써 소수의 희생을 치름으로써 대의를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특히나 신생국가 같은 경우는 그 군주가 그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잔인하다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디도 무슨 디도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했대. 상황은 가혹하고 내 왕국은 신생 왕국이어서 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국경의 구석구석을 방어했노라.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어?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결국 통치를 해서 기강을 바로잡는 그런 엄격함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나와요. 군주는 참소를 믿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네. 자,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참소도 부정적인 말, 우유부단함도 부정적인 말이라네. 그러면 군주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신중해야 되고 또 자애롭게 행동을 해야 된대. 그리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많아 주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겠다 군주하려면. 자,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라는 거야. 대체 무엇이 너네가 생각해봐. 사랑과 두려움 중에서 어떤 것을 느끼게 했을 때 군주가 좀 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야.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자, 욕심쟁이지. 다 가지겠다는 거야. 이것은 최선이야. 근데 어떻게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겠어?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하지. 그게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려우므로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나는 뭘 한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야. 지금 차선이야. 근데 너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 지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중간 문단은 너네가 쭉 읽어. 자, 왜냐하면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와요.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인간은 악함으로 우리 성선설, 성악설 배우죠. 지금 이 사람은 성악설을 믿고 있나 봐.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인간의 이기적이어서 함부로 막 팽개칠 수 있어. 근데 두려움은 어떻게?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 때 또 어떻게 만드는데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된다는 거야. 되게 어렵지, 군주가 되려면. 두려운 존재이자 미움을 받는 일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군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움을 받지 않는 방법이 뭔데 하면은 시민들이 재산에 손대지 않고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등등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처형이 필요할 때 적절한 명분,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했고요. 그래서 군주는 제일 마지막 문단 한번 봐봐. 군주는 자신의 군대를 통솔하고 많은 병력을 지휘할 때 잔인하다는 평판쯤은 어떻게 개의치 말해야 된다는 거야. 군대를 통솔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군대란 그 지도자가 거칠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군대의 단결을 유지하거나 군사작전에 적합하게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시가 하나 나와. 자, 미리 얘기해 줄게. 한니발은 공포정치의 성공 사례야. 근데 일반적으로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아. 한번 보자.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가 비록 수많은 종족이 뒤섞인 대군을 거느리고 2역에서 싸웠지만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상관없이 군 내부에서 또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강력한 군대 통솔을 통해서 훌륭하게 군대를 이끌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비인간적 잔인함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지. 하지만 이 비인간적인 잔인함이 결국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필자는 한니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그런데 분별 없는 저술가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잔인하게 평가를 하니까 비판하는 거야, 그 사람들을. 이러한 성공적인 행동을 찬양하면서도 그 성공의 주된 이유를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게 군대를 거느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했다고 평가해야 돼. 라고 하지만 이 글의 필자는 아니야, 그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어. 그 성공적인 것의 원인이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또 다른 인물이 나와요. 스키피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실패 사례야. 필자가 생각하기에 왜? 그 이유가 뭔데? 자비롭기 때문이야. 한니발은 잔인했기 때문에 성공했고 스키피오는 실패했어. 왜? 자비로웠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야. 그의 군대는 에스파냐에서 그에게 반란을 일으켰대. 한니발은 아까 군대 꼼짝도 못했댔잖아. 근데 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네. 왜? 그가 지나치게 자비로워서. 라는 거야. 많은 병사들에게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저런 사례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실제 원로원에서 그를 사면하자고 반론한 인물은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키피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떤 잔인한 군주고요. 스키피오 예시를 보면 그 위에 보면은 임명한 장관이 로크리 지발에서 약탈을 하고 이랬는데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주지도 않고 처벌하지도 않았대. 결국 이것은 처벌하지도 않았다는 것과 대비되죠. 스키피오 인물과 그 타인의 비행을 처벌하는 그 잔인한 군주와 대조가 됩니다. 근데 스피키오는 군주가 좀 잔인한 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반란도 일으키고 또 막 이런저런 그 밑에 백성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신민이라고 하죠. 신민들이 좀 한니발 때와는 다르게 막 100% 복종 이런 일은 잘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의 군대 지휘 방식이 견제받지 않고 방해되었더라면 그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명성, 영광, 빚은 바랬을 것입니다. 적절히 공화제의 그런 견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명성을 날리는 것은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기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데 한번 보자.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문제로 되돌아가서 아까 얘기했지. 저는 인간이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미움을 받는 일만은 피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지금 뭔가 너네가 이해하기엔 어려운 말들로 구성되어 있어. 볼게요. 인간은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사랑을 하지만 군주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군주에게 두려움을 느낀대. 결국 사랑은 아까 이 글의 필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두려움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자, 사랑을 하는 건 자, 군주 그 다음에 신민이라고 했을 때 사랑이라는 것은 신민이 선택해서 군주에게 주는 거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군주가 두려움을 줬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결국 군주의 입장에서는 사랑은 자발적, 자신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선택인 거고 두려움은 자신의 선택이 되는 거야. 결국 현명한 군주라면 타인의 선택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더 의존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선택은 뭐겠어? 사랑이겠죠?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선택은 무엇이겠죠? 무엇이죠?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래서 결국 군주론에서는 군주는 자비로워야 된대, 잔인해야 된대. 당연히 잔인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랑보다는 무엇을? 두려움을 느끼는 좀 엄한 통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민심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목민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목민심서 너네 누가 지었는지 알아? 정약용. 정약용은 알죠? 당연히.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목민심서 한번 보자는 거야. 제일 처음에 형벌은 백성을 바르게 하는 일에 있어서 최후 수단이다. 수령이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 엄정하게 임하면 어떻게 백성이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니 그렇다면 형벌은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주제 통합적 읽기 하고 있었어. 이거 기억하면서 수업 들어야 돼. 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민심서에서는 대체 군주론과 어떻게 다르게 얘기를 하는지 보자는 거야. 근데 딱 봤을 때 지금 형벌이라는 것은 최후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형벌을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수령은 자신을 단속해야 되고 또 법을 받들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엄정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거야. 수령은 여기서 말하는 수령은 아까 군주론의 군주와 유사한 말이겠죠.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려면 아까는 잔인하게 통치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 목민심사에서는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받들어서 엄정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형벌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도록 합시다.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국가와 가정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그럼 한 고을에 있어서랴. 그렇다면 어찌 가정 다스리는 것을 살펴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한 국가를 다스리는 것,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시. 가장이 날마다 꾸짖고 성내어 자재를 매질하고 종아리치며 노비를 묶어놓고 두드린다. 자, 예시가 나오는데 이 예시는 어떤 예시냐면은 가장이 억압적으로 집을 다스리는 사례야. 그래서 보면은 가관이야. 그러면 이렇게 불기를 치고 막 이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지 말라고 더 때렸는데 어째 보면은 자제들이 눈속임이 더욱 심해지고 도둑질도 더 늘어난대. 그래서 오직 잡힐까 겁내요. 상하가 서로 농간질하고 또 가장을 속인다고 하네. 그러면 결국 가장은 어떻게 외톨이가 되고 가도 또한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러 마침내 집안이 꼴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네. 그러면
또 다른 예시가 있다는 걸. 여기에 다른 한 가정이 있다. 자, 예시 두 번째가 나와요. 그럼 이 예시는 뭔가?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세수를 마치고 의관을 정제한 다음에 엄숙하고 단정히 앉아서 아침 문안을 받은 후 그날의 할 일을 분담시켜 각자 처리하게 한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해. 아까 그 사람 같으면 막 때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막 깨닫게 하고 꾸짖고 뭐 이런 걸로 넘어간다고 하네. 그렇다면 이렇게 나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 가장이 부지런함으로써 솔선하니 여러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장이 검소함으로 솔선하니 여러 사람들이 검소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지. 지금 솔선이라는 말이 반복되네. 그러면은 이 가정은 솔선수범 하는 가장이겠네. 결국에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군자의 집이 여기 있음을 알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일로 미루어 보건대 유추의 방법 사용하고 있어요. 말소리와 얼굴빛은 백성을 교화하는 일에 있어서 말단이며 형벌도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말단이라는 거야. 말단이 뭐야? 제일 끝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지.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수령 자신이 발라야 되고 또 수령이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비록 형벌을 내리더라도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지가 생긴 이래로 이 이치는 항상 변함이 없었으니 어찌 잡설로서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결국 자신이 바르다는 건 아까 집 얘기를 왜 했어? 그 가장과 누구? 갑자기 기억이 나. 수령, 그래, 수령. 가장은 집, 수령은 고을인 거지. 두 개가 고울이 아니라 고을. 어이. 아까 쌤이 스쳐 지나가면서 비유라고 했는데 자, 유추입니다. 유추. 가장의 집이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보아서 수령 고을을 다스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유추의 방법 방금 사용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바르면 백성도 바르지 않을 수 없고 수령이 스스로 바르지 않으면 비록 형벌을 내리더라도 바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 결국에는 자신이 바른다라는 것은 수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 솔선수범해야 된다. 아까 계속 나왔잖아. 솔선수범. 그리고 수령이 즉 군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선이 말했다 하면서 인용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가시에 손이 찔리고 가시넝쿨에 발이 상하여도 온몸이 아픈데 형장의 독은 그것보다 100배는 더하다는 거야. 그런데도 자기 감정에 휩쓸려 이것을 함부로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결국 지금 형장의 독 사용하래 말해. 하지 말라는 거야. 범이 앞에 있고 함정이 뒤에 있으며 소리를 질러 구원을 요청하는 법이다. 옥리의 농간으로 생긴 고통이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래서 무고한 백성들이 형벌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목민심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 뭐였는데 목민심서랑 군주론 비교해 보자는 거야. 목민심서 통치를 잔인하게 해야 돼? 아니지. 얘는 군자는 뭘 해야 돼?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거. 군주로는 그럼 통치를 어떻게? 조금은 잔인하게, 엄격하게. 그리고 통치를 할 때 사랑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개, 지금 군자, 아니면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동일한 화제를 가졌는데 그 방식이, 그 내용이 조금 다른 차이가 있네. 그래서 학습 활동을 너네가 풀어보면 되는데 나랑은 이것만 좀 하자. 쉬우니까 답만 볼게요. 자, 군주론에 제시된 현명한 군주의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자고 하네. 군주는 시민들에게 사랑과 두려움을 모두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둘 다 얻기 어렵대잖아. 그러면 뭐보다 사랑보다 두려움 느끼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 그리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두려워해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막 부녀자들 아니면은 시민들의 재물 이런 걸 약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근데 목민심서에 제시된 수령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 수령은 솔선수범 하고 그 다음에 형벌 막하에 아니지 백성들에게 형벌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나랑 3번도 한번 봅시다. 자, 군주론과 목민심서의 주장이 서로 다른 이유를 필자가 어떤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비교해보재. 지금 보면은 주제 통합적 읽기 하고 있어. 여기는 봐봐. 주제 통합적으로 읽든 활동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쭉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종합을 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 군주론에서는 백성이 뭐라고 나와? 신민으로 나옵니다. 자, 이 본성 어떻대? 너무 순해? 아니야, 이기적이라고 했어. 그래서 군주는 백성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에 비해 목민심서에서는 백성은 어떻냐 하면은 굉장히 무지한 아이와 같았어. 그렇다면 우리 애가 왜 애 앞에서 찬물도 함부로 마시지 말라 그러잖아. 애는 앞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하는 특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하다. 부모의 교육이 자식에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수령이 모범을 보이면 어떻게? 당연히 백성도 그것을 본받겠죠? 그래서 필자가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유 너무 차이가 나죠. 하나는 이기적이라 그러고 하나는 무지한 아이. 그래서 이 군주는 백성을 믿으면 안 돼서 두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목민심서에서는 수령은 모범을 보여서 백성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학습활동까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셀프로 여기까지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일단은 다음 주에 학교 와서 그리고 얼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